예, 10시 10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11포인트 올랐습니다. 0.5% 상승세로 가는데요. 고민은 좀 있는 거죠, 시장이. 물론 떨어지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갈 길은 또 멉니다. 오늘 시황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도 투자의 중심을 좀 확 잡아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예,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뭐 다들 어렵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있어서 오르게 되면 어떤 게 오를까? 낙폭 과대주 미리 찾기. 주제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북풍한설이라고 그러는데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식시장이 너무 춥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고요. 1월 효과는 기대감은 많이 낮춰졌는데 언제쯤 조금 1월 중에 반전의 그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좀 기댈 만한 것을 우리가 자꾸 찾는 것보다는 올해는 힘들다. 아예 전제를 깔고 아예 그 대전제를 깔고 대신에 이제 공부하는 고통.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업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눌려 있는 모든 시장의 모든 어떤 금융 자산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시는 계속 좀 추운 날이 연속될 수 있다. 올해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아예 대전제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도 강한 종목이나 아니면 침체도 성장하는 종목 아니면 침체로 인해서 낙폭과대가 돼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올 정도로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골라서 이제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좀 내려놓는 게 좋다. 뭐 산타랠리, 1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기대지 말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급적인 요인들이 연말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기관들의 배당성 매수, 그 매도 물량은 얼추 나온 거 아닌가요? 기관들은 장을 여전히 안 좋게 보는 건지. 그다음에 또 증권사 담보 비율이 지난번 정부에서 좀 줄이라 했다 늘린 거 이런 것도 수급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수급적인 걸 굉장히 좀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장에 항상 보면 우리가 좀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차익 이슈가 끝나면 그 팔았던 분들이 다시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근데 두 가지 안 좋은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큰 자금들, 1조에서 2조 정도 들어왔던 큰 자금들이 이제 배당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파는 매도 수급이 나왔고요. 금융투자 쪽으로 그런 매도 수급이 나왔고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걸로 1조 이상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뭐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 주식시장 안 좋았을 때 증시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그 각 증권사,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증권사의 담보비 유지 비율을 낮춰줬거든요. 뭐 150%에서 140%, 140%에서 130% 이렇게 10%씩 낮춰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한시적으로 다 끝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1월 시작되면서 그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수급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현금을 넣으면 되는데 대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현금이 없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 현금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수급들이 계속 시장을 짓눌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적으로 취약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작년 말에 시장 마감하고 그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 많이 올랐거든요. 뭐 첫날 많이 오르고 둘째 날 조정받다가 그거 다시 되돌리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좋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증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제는 뭐 장중에 코스피가 2200도 잠시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증시의 어떤 큰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기대치보다는 역시 그 중에서 이렇게 낙폭이 됐을 때 사야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놓고 사실 지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사면 거의 물립니다. 그렇죠. 70, 80% 거의 물리고 정말 사기 싫고 이걸 지금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렇게 후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사는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자세히 아셔야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생기고 빠지는 거는 사실 용기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기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사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겠죠.
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다니까 밥 먹으면서 야, 사면 물리는 사물놀이 장세냐 이게 이러면서 약세 기본적으로 약세장이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좀 올랐다가 밀리는 것들이요. 지난해에도 이제 기본적인 대전제를 시장이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구가 뭐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은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자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봐야 될 그 핵심적인 섹터들을 쭉 리스트를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좀 복귀를 하면서 올해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월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걸 좀 먼저 염두에 둘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가장 그 관심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산업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송 보시는 모든 개인 투자가들 분들,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모든 분들도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25년, 30년까지 그렇죠. 모든 것들이 뭐 지금 다 순차적으로 될 건데 과연 산업은 성장하는데 주식도 같이 성장하느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21년도 주가가 물론 이제 21년에서 22년이죠. 이 주가가 코로나 시국에서 매출이 8천억에서 1조 5천억이 올라가는 구간에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21년도 매출이 1조 5천억, 작년 추산으로 한 5조 2천억에서 5조 4천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3.5배에서 4배가 성장된 건데 네. 주가 안 올랐죠. 예. 그러니까 산업은 성장하는데 그러면 그 전년을 비교하면 매출이 2배 올랐는데 주가가 4배 올랐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그럼 작년에 4배가 성장했는데 주가는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산업은 분명히 성장한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가는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2차 전지 산업도 25년, 30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커머디티화 되기 때문에 PER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수학 같은 뭐 어떤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율천화학처럼 파우치를 그 국산에 성공하는 회사들이 계약권을 따내면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2차 전지는 물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종목들보다는 또 좀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장비주들 뭐 내년에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산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안에서 차별화가 올해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하게 수익 내기는 어려운 구간들로 이미 작년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갔고요. 커머디티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좀 전에 말씀. 결론적으로 반도체처럼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원자재 같은 그러니까 화학 원료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보면 영업이익률이 10% 이하가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가 되면 PR 밴드가 10배 이하로 낮아지거든요. 지금 그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이제 그런 식에 이제 닫혀 있는 물론 에코프로 BM에서 얘기하는 건 향후에 뭐 20조에서 30조 매출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올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2차 전지인데 세부적인 전략적인 고민은 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또 IT. 네,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대로 2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은 너무 좋죠. 어떤 약점이 없을 정도로 성장은 확실한데 IT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나올까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이 주가들에 반영돼서 빠진 상태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IT는 수요 부진 그리고 투자 지연, 투자 축소, 뭐 경기 침체 뭐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감익 감산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주가에 이제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PER 밴드로 보면은 뭐 심텍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PER입니까? 예, 맞습니다. 2.8, 3.3 PBR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IT가 예. 적어도 우리 IT가 이렇게 침체기 전에는 최소 5배에서 10배 사이에서 물론 소재는 그보다 더 받긴 했지만 이제는 5배도 깨고 내려오는 구간까지 이미 왔다는 거죠.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종목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IT 섹터 밸류 자체가 5%에서 10% 정도 더 밀린다면요. 거의 IMF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IT 장비라든지 소재 보면은 작년에보다 올해 또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다 도매급으로 다 그냥 내팽개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낙폭과대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빈집, 관심도 없고 이게 기관 투자가 어떤 이런 그 수급도 없는 이런 좀 수급이 비어 있는 이런 섹터들로 상당히 하반기부터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IT sek터의 어떤 반등을 예상하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이 주가 반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감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삼성전자 작년에 이 어떤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하이닉스는 감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에 대해서 아주 큰 이렇게 시장에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어떤 뉴스가 이제 감산 가능성도 있다. 아시겠지만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의 지금 뭐 이제 저점을 깨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전방이 좋지 않으면 반도체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는 재고 소진은 언제 하냐가 그 바닥을 먼저 재고로 잡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에 따른 거기 밸류체인이 들어가 있는 IT와 소재도 사실 아무런 근데 올해도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얘네들이 성장하겠어라는 의구심이 달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 IT 섹터를 우리가 보실 때 중국 소비주와의 느낌처럼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전혀 기대치가 없다가 어떤 작은 기대감이 생기니까 바닥에서 사실 매출 성장보다도 주가 성장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의 모멘텀으로도 주가는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IT 섹터도 올해는 계속 상반기 내로는 계속 좀 보셔야 된다. 2차 전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녹록치 않은 편하진 않은 상황이고 IT는 사실은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트리거가 있으면 오늘처럼 정책적인 그런 게 있게 되면 강하게 반등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차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은 또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 어떤 걸 얘기해 주실 겁니까? 일단은 새로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도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 그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좀 올해 계속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되는 조정시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들 좀 리뷰식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저 개인적으로도 대형주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으로 삼성전기 말씀드리겠고 삼성전기 역시 2차 전지 밸류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현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도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물론 MLCC 자체가 전기 전자의 모든 업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직격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삼성전기의 MLCC 부분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재고 조정에 들어간 상태고 지금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갑자기 삼성전기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말씀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각 셀 업체들 우리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엄청난 지금 JV 형식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셀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완성차 업체로 그 완성차 업체가 이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많은 수요의 MLCC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장들이 많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장이 기존에 우리가 전기 전자에 쓰는 전장보다 더 고부가 가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명도 길어야 되고 고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어떤 그 MLCC 부분의 턴어라운드도 사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항상 이 삼성전기 MLCC 부분의 어떤 MLCC 주가들의 움직임이 항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선행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에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본업 자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 침체가 반영돼 있는데 본업 자체가 근데 결론적으로 본업으로만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침체가 좀 좋아지는 이런 구간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차량 전장으로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의 MLCC 부분이 상반기부터 왜냐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2차 전지 셀업체들의 어떤 그 셀의 어떤 양산 이런 속도를 보면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에 엄청나게 나오겠죠. 각 그 자동차 업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MLCC 부분은 분명히 큰 성장이 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대형 IT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삼성전기는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정도 잡고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해 12월에 말씀하시고 조금 올랐다가 좀 조정인데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성전기 무게감이 있는 기업이죠. 다음은 효성중공업 이것도 말씀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 장에 올해 딱 장이 스타트하고 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작년에 많이 올랐거나 작년 하락장에서 잘 버틴 종목들이 그냥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죠. 두드려 맞았죠. 그냥 두드려 맞으면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실적이 미스났다든지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 맞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네.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수급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저거를 사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를 팔아야지 팔아서 뭔가를 메꿔야 되는 것도 있는 이런 수급들. 그래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2차 전지가 그런 어떤 그 하락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산주도 굉장히 잘 버티다가 방산주도 이제 올해 장 시작하고 바로 그 좀 강하게 한번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 기자재랑 이제 이런 경기재건 관련주들도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막 2, 3주 되는 시간 동안에 무슨 악재가 나왔냐? 아니면 뭐 업황이 바뀌는 이런 얘기가 나왔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느 정도 버텼던 종목들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장은 강세장에서는 가는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조정 받고 또 가거든요. 근데 약세장은 가는 종목을 사면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 이 조정 시에 우리가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뭐 여전히 작년보다 이미 올해 나올 이런 수주 잔량 자체가 작년에 이제 받은 건데 그 1년 이후에 이제 매출을 찍히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뭐 70%에서 80% 이상 더 성장하는 그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의 지금 이제 올해 이런 거죠. 풍선 효과, IT 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쪽이 좋아지면 IT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는 이제부터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이제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정도, 한 6만 5천 원, 7만 원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한 6만 5천 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면 아마 상반기 내로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재건과 인프라 관련해서는 대창단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던 기업이어서 스타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대창단조 마지막으로.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50억에서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대창단조가 원래는 물론 이 대창단조도 역시 수주 산업이고 하부 구조 이 건설기계 하부 그 구조체를 만든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 자체는 항상 대창단조가 진성 TEC와 항상 그 경쟁사로 비교되는데 진성 TEC는 항상 9배 정도를 받았고요. 대창단조 5배였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수주 산업이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천억 언더란 말이죠.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5배 이하로도 지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저평가.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주가를 장이 안 좋을 때 저평가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주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저평가일 뿐이지 성장이 없다면 주가는 안 가겠죠. 그냥 바닥인 거죠. 근데 올해도 성장하고 작년에도 한 500억 정도, 올해도 한 600억에서 650억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영업이익이고 내년에는 한 800억 정도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도 성장이 계속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자체가 지금 기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창단조도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우리가 모아가는 아주 좀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닌가 예상해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실 때 새로운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쥐어짜는 게 뭐 지금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맞습니다. 좋은 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변한 건 없다. 수급상 주가가 밀린 것 말고는 기업의 내용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지난해 말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삼성전기, 효성중공업, 대창단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